설명을 해드렸었고, 오늘 이제 그 나머지 한 지문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오신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지문에서 또 틀렸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냈을까를 이번에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 이 6월 모의고사가 너희들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6월을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의 그런 그 다음에 방향성들을 이제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내신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내적인 성장 때문이라도 약간 덮어놓고 가르치는 게 좀 있는데 6월, 9월은 여러분들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잘 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그 나머지 비문학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영상 오늘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셨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좀 봐주시기 바래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거의 2주에 걸쳐서 다쪽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고전 소설도 그렇고 고전 시가도 그렇고 현대시도 그렇고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놓쳐주셨던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거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항상 4파트 하고 있죠. 현대시, 고전시,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이렇게 하나씩 오늘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내신 준비하는 겸 수능 특강의 작품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가 조금 빡센데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은 내신대로 가야 되고 기출은 기출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80분짜리 연습도 해야 되고 그죠? 어렵죠. 근데 그걸 이제 견디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못하셔도 돼요. 다 못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비문학부터 한번 펴볼까요? 비문학 첫 페이지. 비문학 과제 첫 페이지부터 봅시다. 나머지 두 개가 어려웠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만만했던 작품이고요. 얘들 정도는 좀 풀만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서 13번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나왔을 때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의 정보거든요. 이 정보가 이게 기본 상식선이에요. 여러분들 사회계약서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홉스, 로크, 루소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등장하는 이 철학, 인문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인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계약도 없었었단 말이에요. 약속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만인의 무슨 상태? 투쟁의 상태에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얘를 툭 찔러도 범죄가 아니었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얘 거를 뺏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회였어. 지금 동물과 마찬가지로 양육 강식의 세계였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언제나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오히려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그 대가를 받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나라와 법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권리를 근데 이 상태로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나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넘겨받은 얘네들은 우리들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너 사람 찔렀을 때 내가 잡아갈게. 왜?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자유. 야 봐봐. 내가 이 사람 찔러도 사실 내 자유야. 내 자유란 말이야. 하지만 나라는 그거를 억제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서사는 알고 이 작품을 봐야 돼요. 이것조차 없었다? 이제 좀 뒤쪽 배경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지내면서 이제 상식선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EBS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세요. 제가 뒤에서 이제 붙여드리는 거 있죠. 뒤에서 붙여드리는 것들도 그런 느낌들이에요. 한수 계속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3점짜리 문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안 나오는데
결국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계약서를 어떻게 굴러가는지, 법을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하나 드릴 텐데 그 모의고사 1회가 이쪽 얘기랑도 좀 유사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었고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진다. 이거를 이제 이런 결들로 이제 굴러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1764년에 발간된 체세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느낌이 와야죠. 뭔가가 변화됐구나. 과거와 이 사람을 기점으로 뭔가 바뀌었겠구나. 그래서 주어는 첫 번째 베카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 책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을까를 궁금해하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거슬려야 돼. 어떤 단어가? 새로움이. 새로움. 그래서 또 뉘앙스를 만들어요. 얘의 기점으로 과거와 그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의 계몽주의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해. 그래서 그 당시의 사조가 어떤 사조였다? 사조라는 건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패러다임, 생각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뭘 추구한대요?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뭘 가지고 있다?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살아?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에 이 시기에는 봐봐. 중세 시기 때는 왜 살까?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의 쓸모를 인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근대로 넘어가면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기조를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성적인 인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보였던 그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거에 대해서 깨닫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오는 순간 인간 중심이에요. 전부 인간 중심. 그리고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생각보다 이 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베카리아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전제한대요? 모든 것들은 내가 뭐야? 이익을 저울질하고 고려할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행동의 근간이 뭐예요? 이익을 고려한다. 그럼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야. 앞으로 누가 하는 얘기들은 이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럼 이 형벌 역시도 어느 관점에서 이걸 고려하게 되겠어요?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이득의 정도가 더 넘치는가 적는가에 대한 얘기로 불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항상 강조드려요. 전제 조건이 나오는 순간 이거를 끌고 마지막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셔야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얘네들이 흔들려. 기준을 잡아준 거야. 이렇게 보라고. 그다음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 이익이 필요해. 개인의 이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만인을 위한 투쟁,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키워드가 나오죠.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 이 법을 우리는 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합의를 하는 것이다. 합의를.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돼? A와 B의 구조를 느껴야 돼요. 원래 자유와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여기에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원래 정상이야.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남에게 이 자유의 일부를 떼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구정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주권, 자기의 권리라고 해서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권자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A와 B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내 건데 얘한테 넘겨줬다. 요거 잡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그래서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넘겨받는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봐봐. 가장 클래식한 문제가 뭘까? 이거 대칭시키면 돼요. 얘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틀렸지. 얘가 관리한다. 틀렸지. 이걸 예측하면서 불려야 돼. 문장 읽을 때. 그 다음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하며, 밑줄이죠. 왜? 비례니까. 행복을 준수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된다? 유지가 잘 된다 라는 비례가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성적인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좀 난해한 이야기지만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일부를 넘겼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형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형벌은 뭐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넘겨진 주권 그 넘어서 뭐 할 수 없다?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정확하게 저번 주에 했어. 저번 주에 주권을 넘겨주는 거야. 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었을 때 이 저번 주인가? 아무튼 그 원래는 입법을 누가 해야 돼? 사법부가 해야 된다. 입법부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 갑자기? 행정부가 만든다고. 드론 때문에. 그다음에 그 최신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때. 근데 그때 뭐가 문제인 거야? 넘겨준 권리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설정해주면 안 돼. 그죠? 그 단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줬었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구조가. 이거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거에 벗어난 형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 내부에서만 해야 된다. 요 뉘앙스를 이제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다음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야?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만약에 되돌릴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돌리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뭘 비판하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내가 눈을 찌르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내 눈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법이라는 게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뭘 비판하는 걸까? 성악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말을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괴롭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놈이고 이 주권, 얘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나쁜 거니까 법으로 조져야 된다. 요 이야기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거는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동그라미죠.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하는 데 있을 너무 중요해요. 뿐이다. 뿐이다. 어떠한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들이 와도 상관이 없고 딱 두 가지만 잡아주고 1번 뭐야? 예.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억제와 예. 요 두 가지만 뭐라고 했어? 뿐, 이, 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줬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것만.
그다음 그래서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해지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 전부 다 뭘 고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울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되게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되게 이상주의적. 사람은 사실 저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코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이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감성도 있고요, 맥락도 있고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계 경제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고 방식들이 되게 팽배했어요. 인간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신을 벗어나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낭만주의가 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범죄로 얻을 이득, 범죄 이득, 이거는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 손해가 있죠. 이게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 조금이라도 뭐 하는 순간? 커지는 순간 얘 굳이 이거 해 안 해? 이 범죄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내가 도져질 때 입히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 사람 무슨 적인 사람이니까. 이성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예방되고 억제가 되는 거야. 봐봐. 그럼 이게 훨씬 더 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거라고밖에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성문법으로 숨어져 있죠. 여기가 객관적으로야. 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표시가 안 된 건 처벌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가 더 같은 거야. 딱 이것만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집행의 확실성, 그게 뭐예요? 투명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한 명은 그냥 풀려나가고 한 명은 처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달리해야 되고요. 공익을 훼손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죠. 베카리아는 말합니다. 상이한 피해를 입히는 두 가지의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거를 전제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또 첫 번째. 이 울타리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 범죄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아니야. 이거 나왔지. 그럼 뭐가 등장해요? 문제로 같다가 등장한다고. 범죄 정도가 다른데 같게 처벌했어. 그럼 괜찮아? 이상한 거라고 납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뭐예요? 결국 뭐로 치환해야 돼? 이익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이 꼴 공익의 피해를 입힌 정도야 된다. 그러니까 대칭 만들어주죠. 이거랑 뭐야? 그거보다 과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이죠.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고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합니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는 뭐를 전제하에 이야기했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게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인간은 이성적이다의 전제 조건을 봤던 거고 플러스 뭐까지? 아 인간은 이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뭐도 고민을 해야 된다? 감성적인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앞은 이성이고요. 여기서부터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서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시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나리법규 구조죠.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야? 효과.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은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죠. 근데 얘는 뭐다? 강도가 빡세면 얘는 뭐일 뿐이다? 일시적일 뿐이다. 하지만 얘는 뭐가 된다?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뭘까?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생사 여탈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법적에서도 되게 중요한 권리로서 들어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뺏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겨주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넘겨주면 안 돼. 그럼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나한테 아무리 칼을 들고 내가 아무리 부당해도 내 생명을 주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넘겨준 거에서 나의 생명은 있다 없다? 생명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내가 넘긴 권리를 넘어서는 형벌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행복을 말하며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 사이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논기를 전개하여 사회계약론자로 이해됩니다. 이거 매칭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의 요 구조. 요 구조는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 넘어가시면 되겠고,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대갚아준다라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를 발생을 방지한다는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나오죠. 형법학. 이 형법을 논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였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단 말이에요. 무슨 주의였어? 응보. 근데 이거에서 뭐로 나간다는 거야? 예방 주의로 바뀌었다. 이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넘겨보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번 이 수능에서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형벌이 필요하다. 너무나 괜찮은 얘기고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사상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두 하는 이유가 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성적인 거고 이익을 고려하고 그리고 뭐야? 감성적인 거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 그 다음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몇 줄이죠?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 자, 이번 6월달도 있는지 없는지 봐봐. 내가 이번 6월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막혔어. 그럼 반드시 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아니, 글을 읽을 때 애초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된다고. 이 주체를 섭는 거야. 근데 아까 뭐였어? 우리가 이걸 넘겨줘서 위탁하고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주권자.
봐봐, 헷갈리잖아. 우리가 권리를 갖고 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주권자라고 해 안 해? 얘는 아닌 거야. 수능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주권자? 우리 같지? 아니야. 우리가 주권을 넘겨준 사람이란 말이야. 대통령 혹은 이제 판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행하는데 얘가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이 구조가 6월, 9월 수능에 반드시 등장할 거야. 반드시. 이건 맞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죠. 4번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우리 나의 범위 구조 있죠?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주제의식이었죠. 11번 이제 11번이 생각보다 이제 12번이었군요. 네,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 이제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너무 맞고요. 2번 법률로 뚜렷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객관성. 3번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비례 가변성 나오죠. 4번 손익을 저울징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처벌이 더 심하면 안 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었죠.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OX, X가 되겠죠. 봐봐, 이 글 안 읽고 5번만 읽으면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얘네들의 의도가 그래. 그냥 문제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글감 보면 아니야. 틀리는 이유는 글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항상 생각해 주시고. 12번 이게 3점짜리고요. 봐봐, 3점짜리인데 보기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추론식이고 되게 유추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봐봐, 3번 보기 전에 3번은 결국 뭘 느낀 거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본질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본질을 하고, 보기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관점을 봤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론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보기가 없으면 이거 찍는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던 본질은 뭘까? 그죠? 그래서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용을 반대한다. 정말 잘못됐어요. 왜? 적당한 형벌은 오히려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고, 근데 그게 넘어서면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의인 거죠. 얘는 잘못됐고요.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저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형벌의 강도가 센 거는 아니고 지속성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게 좋네? 그럼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걸 찍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읽었을 때 포인트가 뭐예요? 큰 효과에 의한 사람. 어떻게 이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조지는지를 알아야 돼. 단순히 없다 있다가 아니야. 얘는 영향이 약하다인 거야. 여기가 강하다인 거.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인상효과 노리는 거야. 약하다? 없다? 개조 대비 딱 여기만 보고 찍으면 틀리게 만드는 구조란 말이야. 진짜 많이 틀렸어요. 왜? 디테일을 안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돼. 여기까지 뉘앙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이제 괜찮은 이야기가 됩니다. 효과가 없음으로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번 사형은 사람에게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이미 틀렸죠. 점점 무뎌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전제 조건의 근간이라고. 그래서 같이 바꾸는 거죠. 글의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쉬워요. 3번 생각보다 3점짜리다.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적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일단 되게 거슬려야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실 좋아하겠지. 왜? 사형은 아까 주제랑 연결되는 거야. 사형은 우리의 넘겨준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조져야 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요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봐야 긍정적으로 봐야겠지. 응보주의는 좋아해 싫어해? 이런 구조로 이제 접근을 해. 됐죠? 13번도 이것도 참 어려웠었는데 B 보시면 정답이 이제 B였죠. 가로막는다. 근데 단절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요거랑 똑같아요.
이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이쪽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언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없다와 약하다는 다르지. 논리적. 이것도 똑같아요. 단절과 예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절은 0%야. 예방은 가능성이 0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0이고요. 예방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0에서 뭐예요? 100이란 말이에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것만 보고 비슷한 동그라미 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요게 되게 한국인적인 부분들이고 강사로서 되게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를 느끼려고 여러분들이 글감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설은 이런 거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한수 뭐 이런 거 다 좋거든요. 사설 다 좋은데 이런 뉘앙스들은 기출에서만 좀 볼 수 있는 뉘앙스들이 정말 잘 다뤄지. 그래서 이런 글감들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6월 끝나고 이제 수능 완성 끝나고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밑에까지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런 뉘앙스들이 1, 2, 3, 4, 5번이에요. 걔네들. 그러니까 이게 앞에 1번, 2번 문제는 우리가 OX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밑에는 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3점짜리 문제가 1, 2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데까지 볼 거니까 이 지문 정도는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문학으로 넘어가 보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마지막 지문. 이 수능 특강 연결해 드렸는데 수능 특강의 마지막 지문이 이 소재와 거의 동일해요. 이 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법을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프린트 펴보죠. 문학 프린트 펴보시죠. 문학 프린트 펴보시면 10부터 보죠. 현대 10 보겠습니다. 여기 내신이 문들도 있더라고요. 분조 아리랑부터 볼까? 현대 10부터 보자. 현대 10부터. 미안해. 페이지를 못 넣네. 그 평가 문제지에서요. 평가 문제지에서 210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얘 나올만해요. 6, 9 나올만합니다. 수능 너무 쉬워요. 6월, 9월은 나올만해요. 태가는 안 나와요.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슬프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너무 슬프면 안 나와요. 수능에. 뭐랄까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조금 되게 우울한 작품들은 대부분 안 나오고요. 그래도 이제 우울해도 그걸 이제 극복하거나 그 극복하게 되면 시발점이 되는 작품들이 좀 굉장한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폐가일부터는 우리 너무 좀 끈적끈적한 작품이라 좀 그런데 향하는 6월, 9월에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요 결국은 또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볼 전개 방식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기출 문제가 여태까지 나온 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나온 기출 문제 시조들의 1번 조건이 뭘까요? 얘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긍정, 부정 이미지가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해야 돼. 즉 이게 전개 방식으로 들어간 정도로 되게 명확해야 돼.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뭐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글감들은요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적으로 좀 쉬운 편이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고. 자, 향아 그리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신동엽이 써있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 신동엽이 아니라 이 현대시의 신동엽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시대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1930년에서 1969년이 뭐를 끼고 있어요? 1945를 끼고 있죠. 즉 일제 감정기를 거치신 분입니다. 그럼 끝났지 벌써. 부정적인 것들은 일제 감정기.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겠어요? 우리 주권 회복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까요? 지금 현실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현실은 부정인 거예요. 왜? 일제 감정기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상은 어디에 많이 꽂혀 있어요? 과거에 많이 꽂혀 있어요. 우리 과거에 행복하게 살았던 민족끼리 살았던 그런 과거의 공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봅시다. 우리 신동엽 작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1학년 배웠을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그 작품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껍데기는 나쁜 거, 그죠? 알맹이는 아우성은 좋은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가보죠.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자,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향아 등장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나오는 순간 뭐예요? 나오는 순간 성자 설정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단어로 말하면 대화체가 되어 있습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체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내심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가 무슨 법화되면 돈호법이 되는 겁니다. 돈호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자가 뭐로 드러났다?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괜찮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호법이 나오는 순간 무슨 결이 같이 갈까요? 얘가 나오는 순간 또 뭐가 있는 친구야. 꽃, 근데 베이스가 뭐로 깔려 있어요? 영탄적 어조도 같이 깔려 있어요. 이 한 단어에서 이런 것들이 확 뛰어나와요. 하나, 너의 고운 얼굴. 수식어가 나왔죠. 고운이에요. 얘를 수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고운이죠. 그래서 얘가 긍정적인 소재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자. 그럼 키워드가 뭐가 나옵니까? 옛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과거를 되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가자라는 서술어를 통해서요. 옛날로 가자.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쯤 되면 이제 나와야지. 우리 뭐뭐뭐뭐 하자. 공부 좀 하자. 이거 뭐 나와? 이 사람의 소망이자 이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나타내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되죠. 그리고 이 지향하는 세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스런 웃음이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그래서 이 옛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상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뭐예요? 수수밭. 어떤 수수밭? 수수럭거리는. 그리고 웃음. 걸쭉스러워. 뭘 통해서? 청각적 신경.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이런 공간이야. 그리고 두 번째,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뭘 통해서? 시각적 신상을 통해서 형상화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처럼 나타난 석양. 이 시각적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그림처럼 예쁜, 더 지겹고. 처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처럼 나타나던 석양. 이 석양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색칠함이에요. 붉은색. 감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말줄임표 나오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뭐 나와 이거? 내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들어줘. 그래서 이 작품은 감각적 신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는 이상향을 형상화하고 있군. 이게 두 번째 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에 맨발을 담그고 지규 늘러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는요 순수한 모습을 지칭합니다. 이미 이걸로 행복한 그런 표현들이고, 늘어앉아 빨래를 두드리는 건 약간 공동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정겨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옛날은 어떤 속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순수성.
그리고 정경을 물을 담고 있는 행위, 빨래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설 같은 풍속 외에 전설이라는 속성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회자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감정이 조금 더 세집니다. 눈동자를 보아라. 자, 그럼 여기서 눈동자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긍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가자에서 이제 보아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는 청유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아, 회오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자, 끊어볼까요? 무지갯빛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야. 무지갯빛은 원래 희망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왔고요. 하지만 리딩해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너 뺏기지 않고, 마이너스겠죠. 실속 없는 겉모양인 거예요. 외관에 뺏기지 말고 껍데기에 뺏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이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레, 정자나무 마을 다 긍정이 되겠습니다. 미끄덩한 기숭층의 생리와 마이너스, 허식의 인 마이너스, 배기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 구조 어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조와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소재들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물질, 문명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일제감정기도 일제감정기지만 우리가 개화기에 겪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광복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나 생각을 하면 인간의 본질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소설가 부고시일 역시도 뭐예요? 황금강 시대. 사람들이 기본적인 본질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생충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허식의 인이라는 건 뭐예요? 헐의 허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아니라 겉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만들어 두고 있죠. 그 다음 볼까요? 향아, 허물어질까봐 두려움. 항상 우리 무슨 버릇을 들읍시다? 감정에 동그라미 치는 버릇을 들읍시다. 그럼 왜 두려울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순수성이 뭐야? 이 물질 문명 때문에 뭐 할까봐? 훼손될까봐, 점점점 찾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도듬의 흉내란 고만내자. 그럼 발도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죠. 들국화처럼 좋은 거죠. 소박한 목숨을 좋은 거죠.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좋은 거죠. 콩밭이 맞아 좋은 거죠.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물질 문명의 반대 루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미개지. 개척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질 문명으로 봤을 때, 서양식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예요? 아프리카야. 시골 촌동네란 말이야. 원래 나쁘게 쓰이는 단어들이. 하지만 여기서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수능이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6구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풍속으로 돌아가자 2번 나왔죠? 그래서 계속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대꾸법, 유사한 통상조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걸 세트로 가시면 되겠죠. 뭐뭐 해라,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어미, 즉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는 거지. 뭘 형성한다? 각운을 형성한다. 여기까지 좀 당겨줄 수 있어야 돼. 운영감에 대한 이야기고. 다 왔어.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긍정적이죠.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그 풍속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의지와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드리자면요. 자, 봐봐. 첫 번째는 몇 줄이에요? 첫 번째는 한 줄이에요.
한 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줄, 두 줄, 네 줄, 네 줄이란 말이야.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이 전개 방식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이제 이미지적인 부분들이라면 이제 얘는 뭐예요? 형식적인 부분에서 행의 증가를 가지고 있어요. 행의 증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다 뭐야? 이 사람의 의지, 이 사람의 소망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형 같은 경우는 나부끼며 굽이치는 이런 거에서도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 옛날 공간을 어떻게 형상화했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심상을 통해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봐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야. 그럼 이거 뭐 낼게? 좋은 거, 나쁜 거 잘 나누시면 돼요. 나쁜 건 물질 무게, 좋은 건 옛날에 생명력 넘치던 우리의 순수성.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징만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214페이지 특징만 좀 보도록 하죠. 특징 1번 부정적 현실과 이상적 세계 과거를 대비하고 있다. 중요하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동일한 서술어의 반복, 그렇죠? 그래서 대꾸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유사한 동사 구조입니다. 대조적인 식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통해 과거지향적, 이게 되게 어색해하지. 항상 대부분의 시들은 약간 어땠어? 미래지향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오히려 뭐야? 과거지향적이 이 사람의 미래지향인 거야. 이런 이미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비유적 표현처럼 많이 나왔죠? 지규 같은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연에 따른 시행 증가를 통해 연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소망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향의 의미에 대한 해석까지만 읽고 마무리하죠. 향은 과거에 고운 얼굴을 비치던 순수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물질 문명의 허울에 노출되어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야. 순수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곧 향은 특정한 개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인은 사람들의 물질 문명의 폐에 찌들어가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향과 같은 모습을 지닌 우리 민족에게 과거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것을 청유하는 것입니다. 요거 좀 세게 말하면 이제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농민운동의 그 순수성만 남고, 그죠? 4월 운동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관통해? 일제감정기랑 6.25를 관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대립까지 관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치우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물질 문명에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